이 조선시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자아이들만 골랐는 것 같은데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조선의 미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조선의 미래가 없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고 민족의식을 깨우쳐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린이를 부탁해라는 단어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14번째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강연 주제를 어린이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킨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소파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네, 이게 작을 소자의 물결 파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가슴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큰 물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자신의 호를 소파라는 호를 붙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린이는 몇 살까지가 어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살. 초등학생? 그러니까 청소년법에 따르면은 만 9세까지가 어린이라고 하고요. 1920년대에는 18세까지가 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어린이였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아 관람이 15세까지 가능하고 그 밑으로는 어른들과 함께 가야 하니 사춘기 지났던 그 15세 정도가 까지 어린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린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드셨죠? 방정환 선생님 만드신 거 맞습니까? 네. 어린이라는 단어는 17세기 때부터 이제 어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어리석다, 뭐 나이가 적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어린애를 어른들이 조금 폄하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계집애라든지 애 녀석이라든지 이런 좀 낮추어서 많이 부르던 그 어리다라는 단어를 방정환 선생님께서 의미 변화를 시킨 겁니다. 가능성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린이라는 의미를 변화하셔서 인식의 전환을 시킨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이 아이들을 어리석은 아이로 치부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어린이의 단어를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광고 문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5월 1일이 왔다.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를 주는 동시에 사람의 대우를 하고자 외치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권리를 주고 인격적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반갑겠죠. 그런 어린이날을 오늘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어린이날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린이라는 게 이중적인 억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으로부터도 억압이 있었지만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아이들 좀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억압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이 업저지라고 해서 조그만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 아이예요. 그리고 소 풀 베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주인집에 밤에 새벽에 오강 비우는 그런 아이도 있었답니다. 이때 시대 왜 돈 때문에 팔려가는 그 여자아이들, 남의 집살이 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방정환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군함도 보셨죠? 거기 보면 남자아이가 맨몸으로 이렇게 광산에 이렇게 캐고 있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일본인들의 만행에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그들에 대한 왕인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하게 해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을 인격이라는 자체를 무시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이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만 14세 아이들은 돈을 받던지 돈을 안 받던지 간에 절대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예,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게 세계 아동인권선언보다 1년 앞섰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누구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세계 국제연맹 제네바 인권선언보다 1년이 앞섰고 내용면으로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날을 처음 만드셔서 1923년 5월 1일에 만들었는데 1928년에 와서는 어린이날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바뀌게 돼요. 그때 5월 1일이 노동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5월 1일로 정하셨는데 노동절과 어린이날을 분리시켜가지고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일제가 1936년부터 어린이날을 폐지시켜요.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좀 불만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다시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5월 1일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만세 부르고 어린이 해방이다 부르고 막 나와서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노동에서부터 해방된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의식들이 계속 깨우쳐지는 거예요. 개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봤을 때는 어린이날 행사가 뭔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걸 폐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이 되고 해방되고 나서 첫째 주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월 5일이 됐고 1975년에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린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떻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11월 9일에 방경수라는 아버지와 손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살던 동네는 서울 야주계라는 동네입니다. 지금의 종로구 당주동인데요. 이 야주계가 그 홍화문 글씨가 밤에도 잘 보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야주계의 배경인데 이게 어린 방정환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대요. 할아버지가 곡물전 하시고 또 어물전을 하셔서 상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잣집의 손자이고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게에 가면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와서 먹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간대요. 그러면 가게에 있는 주인들이 장부에 적어 놓는 거예요.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말일에 다 결제를 해줬던 그런 집 아이였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집은 장사를 크게 하였으므로 돈도 넉넉히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큰 규화집을 하나 사서 부족했다. 그래서 두 집을 사서 트고 한 집을 더 만들어 쓰고 있었다. 이 집에서 이쪽 집 끝까지 가려면 한참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때 당시에 서당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 되게 이렇게 소학교 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못 다니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자 자신보다 2살 많은 삼촌을 따라 우연히 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죠. 어느 집 아들이냐, 여기 학교에 왜 왔느냐, 다니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자르고 입학 허가서를 내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정환 선생님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그날 하루 피멍이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히 이게 할아버지가 거기서 딱 끝내주시고 학교는 다니게 해줬대요. 그래서 보성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머리 자르는 게 굉장히 부모님한테 불효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정궁터라는 곳인데 도정궁이 선조 아버지 덕흥대원군이 사셨던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께 여기 이사를 하셨어요. 보시면 9살 때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벼랑간 그 큰 집에서
쫓겨나와서 사직골 꼭대기 도전궁 밑에 조그만 초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망했습니다. 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가 보증을 섰는지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너무 크게 벌이셔서 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궁핍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일은 그 후 한 달도 못 지나서 가끔 콩나물죽을 억지로 먹어야 했다. 그것마저도 못 먹는 날이 되었다. 학교에 돌아오면 물 깃는 일을 몹시 힘들었다. 하인이 맨날 하던 일을 어린 9살이 하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봄에는 나았다. 겨울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춥고 배고픔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난한 초가집에 가서 살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부자였다 가난하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있는 살림살이도 팔아서 쌀도 사고, 아버지는 인쇄소에 가서 일을 하시고, 삼촌도 남의 집 점원으로 일을 하시고, 또 이 가난할 때는 입을 한 사람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나를 강제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거를 두고 왕정환이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가 여기서 이제 병을 앓으셔서 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나중에 방정환 선생님 문학책을 보면 약간 사회주의 성격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기는 미동 초등학교, 지금의 미동 초등학교인데 미동 소학교입니다. 이 학적부예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성학교에 다니다가 도시락도 못 사가고 또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로 옮겼는데 할아버지도 일하러 나가시고 더 이상 이 어려운 형편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을 약간 좀 살기 좋으신 고모님 댁에 보내서 이 미동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을 보면 그때는 갑을병정으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2학년, 3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다. 근데 4학년 때 졸업할 때는 을로 졸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놓은 것인지 졸업할 때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졸업할 때 나이가 15살이었거든요. 이 15살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이 방정환 선생님을 설린상업고등학교에 보내세요. 예, 상업고등학교에 보낸 이유는 졸업하고 나면 바로 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돈벌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설린상업학교에 보내시는데 방정환 선생님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공부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 갔더니만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공부들이 너무 많아서 이 최남선 선생님 이런 책들, 잡지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독서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 잡지책에 나오는 명작들을 읽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때 많이 깨우치신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는 거의 뒷전이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웠대요. 어렵게 이렇게 마련하셔서 주신 건데 안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든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인생은 은행에 취직해서 하는 게 아닐 거야. 나에게는 더 큰 일이 있어.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는 그 괴로움이 싫다.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일 말고 내가 할 것이 분명히 있어. 라고 깨우치면서 학교를 중퇴를 결심합니다. 쉽지 않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학비를 버리는 것도 괴로웠기 때문에 이제 딱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돌본다는 핑계로 학교를 그만두셨죠. 특별히 뭐를 하겠다라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왜 그 사춘기 때 보면 뭔가 하기도 싫고 뭔가 그만두긴 하는데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딱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를 그만두고 다행히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사자생이라고 해서 글 베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토지조사에서 토지 측량을 하고 나면 그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자로 이렇게 베껴 적는 일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인생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유광열이라는 1살 위에 친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로방이라는 곳에서 그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로방이라는 곳이 노동자들이 싼 값으로 함께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주악집 입구에 있는 아주 커다란 방에 아무나 들어와서 이게 막 자는 곳인데 함께 일하던 사람들 또 다른 노동자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답니다. 또 특히 그 유광열이라는 친구랑 자신의 처지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다, 나의 꿈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대요. 근데 그 뜻이 굉장히 잘 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유광열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정말 큰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런 친구가 있어서 자기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만든다는 건 사실 이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좋은 일이고 좀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기쁨을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음식을 먹는 장면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토지조사국에서 이 사자생으로 일한다는 게 제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정자로 적어야 되고 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했대요. 이 집에 가면 이제 녹초가 되어서 잤다라고 그런 글도 있는데 일요일 빼고 일을 해도 5원 정도를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될까 하는 아주 박봉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번 돈으로 술지개미, 비지, 호떡 하나 이렇게 먹어서 즐거웠다. 또 내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런 즐거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에 유광열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일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방정환 선생님도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어디를 다니시냐 하면 천도교에 있는 이 천도교 교당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소파의 아버지 방경수는 기미 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천도교 대표인 권병덕과 의형제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방경수와 권병덕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권병덕과 함께 동학의 분파인 시청교를 믿고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청교를 떠났고 다시 청도교를 개종하면서 방경수 역시 천도교를 신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천도교였기 때문에 이 교당에 자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권병덕이라는 사람이 이 방정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신 분입니다. 시청교는 지금 말하면 약간 사이비 같은 거였는데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사라지고 다시 천도교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방경수와 권병덕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이 권병덕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이었으니까 손병희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연결고리가 되죠. 이 세 분이 서로 잘 아시는 분이 되는데요. 권병덕 선생님이 이 손병희 선생님하고 동학농민운동도 했고 또 나중에 3.1운동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님과 권병덕 선생님의 사이도 굉장히 믿음이 두터운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아까 전에 방정환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 표지에 있던 모습과 이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마르시고요. 눈도 이렇게 좁깃하시고 키도 굉장히 작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천도교 교당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게 천도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인내천 사상이라든지 평등 사상 그리고 어린이가 하늘이다 이런 사상들을 함께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다니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 교당에 있는 잡일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신자들이 방정환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도 칭찬하는 방정환이 누군가 유심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볼품없는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의 수장인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하면 손병희 선생님이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을 2번이나 불합격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뭐 면접도 아닌데 불합격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만났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외모도 별로고 집안도 좀 별론 것 같고 내세울 거락은 천도교를 믿는 집안밖에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하셨는데요. 어쨌든 손병희 선생님이 가족이 되었어요. 사위가 되어서요. 여기 보시면 요분이 손병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시고 요분이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손용화라고 해서 방정환 선생님의 부인이고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딸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위가 되셨을까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사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권병덕 선생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권병덕 선생님이 정말 똑똑한 아이다. 근데 어렸을 때 너무 굶어서 말랐을 뿐이다. 잘 먹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님과 권병덕 선생님의 관계도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방정환 선생님이 이 손병희 선생님이 사위가 되십니다. 뜻밖의 행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 가족이 되고 53세 생신날, 그러니까 1917년 음력 4월 8일이라고 하는 그날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 방정환 선생님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표지에 봤던 방정환 선생님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신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처가 덕분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편해졌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이 부인이 3명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둘째 부인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또 셋째 딸에 대한 사랑이 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유명하다거나 한의원을 다 찾아다녀서 보약을 끊임없이 대주셨대요. 그리고 영양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해진 모습이 살찐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마른 모습보다는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천도교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경성청년구락부라는 걸 만듭니다. 삼일운동의 지도자였고 또 천도교의 수장이었던 손병희 선생님이 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성청년구락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본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구락부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요. 1917년 방정환, 유광열, 이중각, 이봉원 이분들이 만든 청년단체입니다. 보통 강연이나 토론을 하는 비밀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게 모여서 토론하고 강연하는데 뭐 MT를 가기도 하고요. 또 송년회라고 해서 그런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고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동원령이라는 연극을 MT에서 하시는데요. 감독이 방정환, 출연도 방정환, 제작도 방정환이었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근데 내용이 가난한 농촌에 사는 그 농민들이 그 일본 고리 대급업자에게 수탈당하고 그런 농민들의 삶, 그래서 농민들이 그 농토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배경을 메시지를 남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연극도 보여주고 토론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들을 계몽시키고 일깨워 주신 겁니다. 경성청년구락부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잠깐이었지만 처음 시작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독립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아일랜드가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우리는 언제쯤 독립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 첫 번째가 신청년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해방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이렇게 알리거나 사람들한테 함께 하려고 하면 미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 미디어가 잡지책이었던 거죠. 예. 이게 판권지라는 것은 이게 1919년 1월 20일 쯤에 이게 나왔고 어디에서 발행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표지입니다. 신청년 표지인데 여기에 왜 머릿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도사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쓰셨어요. 청년들의 노래,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라의 힘이다.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자마자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알리고 계몽운동을 하는 출발점이었거든요. 요게 1919년 1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일 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때문에 이때 청년들 마음에는 독립에 대한 뜨거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감시가 더 심했죠. 이 청년 잡지가 원래 월간지인데 뭐 2달 만에, 뭐 5달 만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검열, 삭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시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디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앞에 권도사를 썼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강원도 홍천의 생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여기를 자신의 제2고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사이가 친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나셨던 유심이라는 잡지도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고, 또 손병희 선생님과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실 때 자주 만났답니다. 그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도 거기에 함께 했고, 그들이 하는 독립운동을 응원하고 또 듣고 하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교회 수장인 손병희 선생님,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독립에 대한 의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예. 3.1운동 당시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조선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인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선언서를 인쇄를 담당했던 곳이 천도교가 주관하는 보성사 인쇄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쇄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방정환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일본에 들키게 돼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방정환 선생님이 얼른 그 등사기와 종이를 우물에 다 빠뜨렸어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들을 닥쳤는데 태연하게 이제 맞이하죠. 근데 일본인들이 너무너무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정환 선생님이 경찰서에 잡아가서 굉장히 심한 물고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풀려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타겟이 되죠. 요주 인물이 돼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인 손병희 선생님도 잡혀가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정환 선생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하는 작품 활동이라든지 행동을 서스럼없이 열심히 하셨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감시도 있고 자기가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유학을 보내십니다. 천도교의 미래를 아마 소파 방정환한테 맡기시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쨌든 지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동경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이고 동경대학 광고인데요. 이거를 잘못 봤는지 방정환 선생님께서 출발을 좀 늦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9월 11일 날 개강하는데 15일쯤에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특별 청강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수업 듣는 그냥 그렇게 이 수업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일본에 있었던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런 아동 문해 이런 것들과 서양에 있는 동화책 있죠. 안데르센, 아라비안 나이트, 뭐 신데렐라 이런 거를 여기서 접하게 되면서 이제 번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선물이라는 세계 명작집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시고 준비하면서 여기서 동경에서 앞으로 아동 문학에 대한 이런 글 쓰는 것을 여기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잡지책도 만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출발하기 직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청년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만드셨는데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것도 돌봐야 되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그 천도교 청년회가 전국 지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집부에서 이 개벽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계몽의식, 독립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도 일본에서 이제 천도교 일본 지부, 청년의 일본 지부를 만드셔서 회장을 맡으셨고요. 거기서 이제 동지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방정환 선생님이 사실은 일본에 가기 전에 생각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천도교에서는 청년들 아니면 노동해방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본인은 어린이가 미래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는데 아무도 천도교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좀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면 나와 뜻을 맞는 사람들 모아서 내가 이 소년회를 조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천도교 청년회에서 독립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드셨습니다. 예, 가시기 전부터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일본에 가면 이 똑똑한 조선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이 동경에 유학하러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나와 뜻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천도교 소년회를 만드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 잡지, 예, 이거는 어린이 잡지의 창간호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신문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조그만 이제 잡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드레슨 동화도 있고요. 부록책으로는요, 전국 8도 윷놀이판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국토 뭐 이런 대장전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사람들 게임하는 것도 있고, 퀴즈 내서 상품도 주기도 하고, 반달 노래라든지 뭐 이런 노래도 켜져 있고, 자신들이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세계의 책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인기리에 팔렸다고 합니다. 다른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조그만 요런 책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요거 다음에는 요런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다이제스트 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었던 어린이 그 잡지책이 앞에서 그 소년회에서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 색동회에서 주관적으로 이 어린이 잡지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색동회라는 것이 어린이 인권운동하고 어린이 문학 연구단체예요. 예, 지금도 색동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윤구경 선생님, 정병기, 정순철, 조재호, 방정환 선생님 함께 일본에서 색동회를 만듭니다. 예, 어린이 문학을 연구하겠다라고 출발을 하신 거죠. 예, 뭐 나중에는 이게 동화 구연도 하시고, 이 색동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서 방정환 선생님의 동화의 날도 제정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윤구경 선생님이 색동회라는 이름을 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이 색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방정환 선생님의 특기 중에 하나가 동화 구연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라디오에서 동화 구연하셨어요. 얼마나 잘하셨냐 하면, 동화 구연을 딱 시작하면 애들이 이 조금 놓치면 왜 끊어지잖아요. 그래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고무신에다가 소변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을 상대로 강연이나 동화 구연을 하게 되면 일본 순사들이 항상 왔어요. 검열을 하죠. 그래서 혹시나 내용에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탁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본분을 읽고 순사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순사도 있었대요. 얼마나 잘했으면. 예, 그래서 별명이 동화구연 선생 뭐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동화구연의 큰 소재가 신데렐라였어요. 소재가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건데, 내용 아시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현실들을 이제 비판한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데렐라가 사실은 프랑스어로 산드리옹이었거든요. 산드리옹.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라디오에서 이렇게 목소리로 산드리옹, 산드리옹 하는 이게 남아있어요.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예, 그런 못된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의 목소리를 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데렐라가 내용을 보면 새어머니한테 이렇게 구박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대받는 그 대상이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모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민족의식을 깨우쳤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대학교에 가서 이거를 구현을 하는데,
계모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는 장면에 여자아이들이 정말 상갓집처럼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공손진앙으로 끝날 내용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 저항의식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깨우치게 해주고 노력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자아이들만 골랐는 것 같은데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조선의 미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조선의 미래가 없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되고 민족의식을 깨우쳐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린이를 부탁해라는 단어가 방정환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신여성 잡지책, 학생 잡지책, 어린이 잡지책, 개벽, 잡지책이라는 잡지책을 만드는데 거의 편집의 책임자로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일본 사람들로부터 감시당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피를 자주 흘리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잠깐 갔다 와서 괜찮겠지 해서 인천에 가서 휴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자기 몸을 괜찮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1년 7월 9일 33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고열에 나시면서 고혈압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심장염 이런 거 요독이 차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좀 안타깝죠. 좀 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는 어림은 크게 자랄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으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지어낼 새 미천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어린이는 새롭고 훌륭한 세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란 단어는 미래에 어려있고 꿈이 어려있고 희망이 어려있다 이런 것들이죠. 앞에 말했던 조선의 미래가 어린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혹시 어린이를 이렇게 미래의 꿈,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의 아이를 우리가 혹시 내 소유물이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무시하진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잘 살다가 그 가난의 모진 맛을 보고 아마 어린이한테 더 관심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정환 선생님의 많은 이야기를 읽고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방정환 선생님의 꿈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자신의 미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은 결국 개파만이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작은 물결들, 우리가 지금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이런 작은 물결들, 어린이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물결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큰 대파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폄하해서 아이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고 글자가 없어졌네. 날 죄송합니다. 이